죄송합니다. 또 유투님의 가이드 위반에 걸려서 2주간 벽 보고 반성만 하다가 겨우 얼굴을 내밀게 됐습니다. 진짜 요즘 유튜브의 가이드 위반의 뻑치기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이 뒤통수를 후려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유튜브의 인공지능 감시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젠 정확하게 이제 한국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뭘 좀 말만 잘못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처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세상도 유튜브처럼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탄은 이쯤에서 끝내고 오늘은 손정희의 비전 펀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비전 펀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팎으로 매우 치밀하게, 그것도 은밀하게 연결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언론에서는 이 같은 치밀하고도 은밀한 비전 펀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분명 손정희는 이 짜여진 각본의 어벤져스 영웅 중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손정희는 언젠가 기업의 매출을 두부 세듯 1조 2조 하며 이 돈을 조 단위로 세고 싶다. 손정희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의 서술을 썼습니다. 일본어로 두부를 셀 때 단위 1점과 숫자 1조의 발음이 초로 발음이 된다. 그래서 두부를 세듯 조 단위의 돈을 세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981년 귤박스를 쌓아 만든 허접하기 그지없는 테이블 앞에서 약관 24살의 젊은 기업가가 2명의 사원을 모집하고 그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종업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에? 미친놈인가? 지가 뭐라도 된지 아나? 나이도 어린 놈이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손정희가 유학을 갔다 온 이후로부터 강력하게 이러한 계획들을 밀고 나갔다는 것은 분명히 유학을 갔다 온 후 어떤 커넥션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뿐입니다. 자, 어쨌든 그로부터 39년 후 이 허무맹랑한 경영인은 실제로 회사 매출을 두부 열모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0조까지 늘렸습니다. 자, 여기에 첫눈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20억엔을 투자한 중국 알리바바닷컴의 주식 가치는 현재 16조엔으로 무려 8,000배 이상이나 불어나 있었던 것이죠. 자, 잠깐 스톱.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알리바바 마윈, 이 마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평범한 선생님의 직위를 가지고 알리바바를 설립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마윈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알리바바를 통해 제패하기 전까지 결정적 도움을 준 IT 두 업계의 거물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는 것인데, 모두 이들이 아직까지도 마윈의 후견인 역할과 서포트를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윈은 결코 처음부터 우리들처럼 평범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의 인맥의 재력은 그가 알리바바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매우 특별하고 또한 부유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윈은 알리바바를 창업하기 이전부터 이미 야후의 창업주인 제리앙 레노버 고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 마윈은 제리앙의 소개로 인해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까지 보게 된 것이죠. 마윈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상당히 집안 환경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의 부친인 마라이파는 유명한 고개가였는데 저장 고개 예술가 협회 회장직을 몇 차례나 연입을 했을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이 당시 중국 고개 예술가는 상당한 재력과 인맥을 함께 지니고 있는 거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후의 제리앙의 선친과도 매우 각별한 사이였다라는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윈이 수능시험을 무려 3차례나 치를 수 있었던 것도 만약 집안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면 절대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겠죠. 이뿐 아니라 마윈이 창업에 들어서면서 몇 번씩 실패를 경험했다는 사실, 이건 역시 모두 진실인데, 흔히 창업이라는 거, 가난한 사람이 한번 실패하면 그 여파가 매우 크고 자본이 모두 붕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만약 집안이 부유하지 않는다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 역시도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윈은 잦은 사업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을 끝까지 시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것은 아버지의 경제력과 인맥의 꾸준한 투자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윈이 손정희를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자, 이것은 이미 제리 형을 통해서 마윈의 부모의 배경과 재력 그리고 인맥을 손정희가 듣게 됐고요. 또한 이 회장의 제리 형이 알리바바를 지원 사격까지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과 함께 손정희가 마윈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것은 중국의 모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손정희가 마윈의 능력을 단번에 알아보고 투자를 했던 것처럼 쇼를 했는데, 자, 그 전에 손정희는 제리 형을 통해서 마윈의 이야기를 들었고 마윈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2000년도였을 겁니다. 마윈의 사업 구상을 듣고 손 회장은 마윈을 처음 만난 것처럼 그렇게 쇼를 하고, 또한 그의 포부만을 보고 불과 5분 만에 마윈에게 2천만 달러를 투자하죠. 물론 대중들은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저들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고, 또한 이러한 카타르시스와 남과 다른 능력을 사람들에게 언론을 통해 보여줌으로 인해서 존경받는 어벤져스 영웅이 되는 것이죠. 늘 이런 식입니다. 이들은 늘 이렇게 각본에 짜인 대로 쇼를 하고, 또한 그들끼리 서로 짝짝꿍 박수를 치면서 대중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제리 형이 이끌던 야오는 손정희와 마윈의 쇼를 가만히 지켜본 연후 2006년도쯤에 17억 달러를 주고 알리바바 주식을 무려 40%나 매입을 합니다. 이렇게 소프트뱅크와 야오는 알리바바 주식을 각각 34.4%와 22.6%를 보유한 대주주가 되었고, 이것은 1999년 4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세워지기 1년 전부터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제리 형은 조금씩 무너져가는 야오의 경영 악화 책임을 지고 야오를 떠나게 되면서 상호를 알타바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버라이즌은 이 알타바를 사들이죠. 그런데 다시 로스차일드 사모펀드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게 버라이즌은 반값으로 이 야오, 그러니까 알타바를 넘기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바로 이 알타바의 특허까지 그대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게 버라이즌이 넘겨줬다라는 것이죠. 물론 왜 특허권까지 넘겨줬느냐 그러면 그건 알 수가 없겠지만, 야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절차대로 그냥 다시 로스차일드가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특허권까지 그대로 버라이즌이 로스차일드가에, 그것도 반값으로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윈과 제리 형은 어떻게 첫 만남을 갖게 됐느냐? 바로 제리 형이 중국을 방문했고 중국에 관광을 하고 있을 때 그 가이드를 마윈이 맡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계기를 통해서 친구가 되죠. 아니, 이게 무슨 솔직히 여행 가이드 한번 해줬다고 돈과 인맥을 투자한 친구가 되었다,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완전 황당한 시나리오입니다. 드라마에서 가난한 여주인공이 부자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됐다라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스토리와 거의 비슷하다,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친구가 되었다.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요? 당연합니다. 제리 형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마윈은 아버지의 인맥을 통해서 제리 형을 만났고, 이 제리 형의 아버지와 마윈의 아버지는 서로 상당한 친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한 사실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제리 양이 그 마윈을 가이드로 쓰기 위해서 만났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서로 알고 사업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를 가이드로 포섭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제리 형과 마윈이 관광 여행을 하던 중 갑자기 제리 형이 마윈에게 회사 설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야오 차이나 지점의 최고 업무 책임자로 들어와서 일을 해달라 라고 권유를 합니다. 듣고 있지만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여행 가이드를 하는 사람한테 자신의 회사의 업무 책임자, 최고 업무 책임자로 들어오라고 했다라는 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죠. 그런데 여기에 마윈 아버지의 인맥이 적용이 된다면, 그 힘이 작용을 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마윈은 이를 거절했고 항저우로 돌아가서 1999년 2월 알리바바닷컴을 설립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제리 형과 손정희가 함께 새로운 사업 구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커넥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회사가 바로 알리바바라는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알리바바를 설립했던 당시 마윈이 보유한 사업 자금은 불과 8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윈은 정말 미디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돈 없이 열정만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또한 성공을 한 것인가?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No, never,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마윈이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반년 뒤에 갑자기 골드만삭스와 기타 벤처 캐피탈 회사들에게 무려 500만 달러의 지원을 받는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또 이러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과정, 마윈이 500만 달러를 받는 과정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스코트들은 늘 이런 식이죠. 진짜 알고 싶은 알고 싶은 진실은 모두 침묵해버리고 그 뒤로 숨겨버리니까 말이죠. 자, 이쯤 되면 뭐 숨길 게 더 있겠습니까? 평범한 여러분들은 절대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마윈이 누렸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건 절대 마윈 스스로가 이야기했던 자신의 열정과 용기만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물이었다는 것은 마윈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건대 이 당시 마윈 아버지의 고정 자산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이것은 아마도 제리 형과 마윈 아버지의 재력,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일종의 대리 담보 대출금을 통해 마윈이 500만 달러의 지원을 받는 데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알리바바가 설립되기 전부터 이미 제리 형은 손정희와 마윈의 기업 설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고요. 때가 되자 제리 형은 마윈을 손정희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준 것입니다. 그 뒤에 손정희는 방송에서 단 5분 만에 자신이 인재를 알아봤다라고 처음 보는 것처럼 쇼를 하면서 마윈에게 약 2천만 달러를 지원했던 거고, 손정희가 제리 형에게 요구했던 그대로 마윈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활성화하면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설립되었던 것이 알리바바고요. 이후에 야후와 많은 갈등을 겪긴 했지만 여전히 이들의 삼각관계는 아직까지도 탄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리바바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알리바바의 설립 이전부터 제리 형과 손정희는 비전 펀드의 핵심 기업으로 알리바바를 선택했던 것이고, 손정희는 비전 펀드의 명분과 알리바바 그룹을 이용해 중국과 같은 폐쇄적인 사회주의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주입시키기 위해 벌인 일종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이죠. 한국의 쿠팡,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이것 역시도 손정희가 의도하에 계획된 비전 펀드 투자 기업입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쿠팡 역시도 로스차일드 자금이 들어간 기업입니다. 로스차일드 산하에 RIT 캐피털을 비롯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 국부 펀드 자금도 함께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쿠팡이 아무리 양아치 짓을 해도 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적자에 허덕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마르지 않는 저들의 돈들이 계속 들어가는데 망할 리가 없다니까요. 거기에다가 이 비전펀드 투자 기업에 채택된 이상 쿠팡은 그 산 아래 바지 사장만 바뀔 뿐이지 망하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이건 이미 계획된 일부의 수순이에요. 그리고 쿠팡뿐 아니라 로스차일드 금융은 손정희의 비전펀드 투자 기업에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중국의 알리바바와 쿠팡이 매우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잘나서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성장할 때까지 계속 투자와 돈이 들어가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같은 현실적인 생리를 이 사회적인 생리를 잘 알아야 되고 자본주의 생리를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이렇게 탄생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제부터 깨달으셔야 됩니다. 결국 손정희는 이 중국의 디지털 시스템의 모든 것을 비전 펀드라는 명목 하에 전 세계를 하나로 엮는 거대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자, 중국을 점령하기 위한 그 첫 번째 목표로 바로 틱톡을 통한 언택트 금융 서비스, 이것을 이용해서 중국 금융 인프라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장악을 하고 있는데, 자, 시진핑 역시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눈을 감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펀드 금융의 영향력을 역이용해서 중국몽 괴에게 이것을 이용할 목적으로 현재 서로 떨어질 빵 조각을 서로 이윤을 나눠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전펀드의 노골적인 속내는 바로 중국을 포함해서 전세계 금융 시스템을 중국몽과 BIS 디지털 괴에게 맞물려 치밀하게 이것이 구축되고 있는 그러한 펀드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비전펀드, 이것은 전 지구적 디지털 금융과 IT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그 목표고,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서 이게 추진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드리자면, 뭐 허구한 날 예를 들면 위성만 띄우면 뭐 하겠습니까? 이 위성 군단을, 그러니까 이 위성 군단이 쏴야 되는 통신을 세계 곳곳에서 받아줄 인프라가 조성되어야지만 이것도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손정희는 이러한 전 세계, 그러니까 지상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반대로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 하늘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결국 비전 펀드와 스타링크 위성 군단, 여기에 양자 컴퓨터와 구글의 안토스 통합 클라우드 시스템이 함께 이것이 구축되어서 연결이 된다면 지구는 완벽히 저들의 디지털 영향력 아래에서 운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터놓고 말해서 손정희 저 사람이 무슨 뭐 얼마나 자기가 산다고 모험과 리스크를 막 즐기면서 이 같은 엄청난 전 세계에 막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이 비전 펀드를 끌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전 세계에 투자되는 엄청난 자금력을 어떻게 끌어모을 수 있겠어요? 결론은 그 뒤에 그 자금을 쥐어들고 흔들 수 있는 검은 엘리트 권력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본주의 시대에서 용기와 강인한 정신력만으로 메꿀 수 없는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금력이에요. 이들은 그 보이지 않는 자금력을 어디에서 끌어오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방법으로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손정희의 엄청난 모험과 리스크를 과감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이 마르지 않는 자금력과 투자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러한 검은 기관은 어디란 말인가? 자, 그것은 바로 블랙록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블랙록은 현재도 미국 패드의 결정권과 달러 발행량까지 좌지우지할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금융법의 영향력조차 간접적으로 벗어나 있는 치외 법권의 투자 기업입니다. 이 블랙록이라는 기업은 록펠러가 핵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 투자 기업으로서 BIS의 영향력을 받는 모든 국가의 은행과 투자 금융 등이 바로 블랙록의 투자 지침과 권고에 의해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전 세계의 투자 지사를 거느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손정희가 블랙록의 젖줄을 먹고 있다는 것, 이것은 비전펀드 자체가 록펠러와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록펠러가 그동안 추구했던 전 세계를 디지털화한다는 계획을 비전펀드가 대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최종적으로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를 통해 전세계 지상의 IT 생태계가 실제로 구현이 되게 된다면, 비전 펀드 생태계는 구글의 안토스와 위넵 그리고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위성 군단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전 지구의 모든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글의 안토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우리가 예측했던 그대로 구글 클라우드와 스타링크 위성군단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을 볼 수가 있고, IT 공룡기업들의 자금과 투자금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다름 아닌 록펠러 산하의 블랙록의 젖줄을 빨고 있는 소프트뱅크인 것입니다. 끝으로 손정희는 자신의 비전 펀드를 바로 정보혁명이라고 불렀고, 이것은 끝없는 자본을 제공하는 이른바 은행을 비유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정희의 정보혁명 뒤에는 거대한 공룡 IT 사업가들이 뒷받침해주고 있었고, 비전 펀드의 IoT 권한의 독점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손정희는 비상장 기업들도 모두 비전 펀드로 포섭을 합니다. 이 마르지 않는 비전 펀드의 자금력, 이것에 대해서 부채가 어쩌고 자금력이 어쩌고 왈가불가 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해진다라는 것이죠.
손정희의 자금은 앞으로 얼마를 쏟아붓든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고요. 지금의 쿠팡처럼 성공하는 그 순간까지 무한의 화폐 실탄을 쏟아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비전펀드를 통해 전세계 공룡 IT 기업들은 지금의 중앙은행처럼 비전펀드에 의해서 하나로 뭉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비전펀드를 통해서 만들어갈 분야는 자율주행, 헬스케어, 금융, 교육, 리테일, 위성, 반도체, 인공지능 등 모든 IoT 산업을 손정희의 의도대로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손정희는 현업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고 보면 되고, 그가 은퇴한다는 약속과는 별반으로 죽는 그날까지 그는 자신의 일을 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현재 264개의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고, 과거 천문학적인 손실을 무한의 실탄으로 버텨내면서 이제는 순이익이 51조, 순자산가치는 240조의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세계 세상, 이건요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계획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부터 2004년까지는 야후를 통해서 모바일 통신 인프라를 다졌고요.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소프트뱅크 모바일을 통해서 모바일 통신 안테나를 꾸준히 구축했습니다. 그 후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알리바바를 통해서 디지털 화폐와 비대면 결제 시스템을 구현했고,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소프트뱅크가 이 모든 인프라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비전 펀드로 디지털 신세계의 마지막을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긴 말할 거 없이 다 연결되어 왔던 것이고요. 우연이 아니라 바로 치밀한 각본과 계획 속에서 추진되어 갔던 것,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탄생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윈과 제리형, 그리고 그들의 우연한 만남과 손정희의 만남까지, 이것은 다 필연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1994년부터 현재까지 발달되어 온 부분별 자산의 시가총액 증가율을 훑어보면 우리가 더 노골적으로 이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현재까지 5배, 소매업은 8배, 금융업은 12배, 제조업은 13배가 증가해 왔었던 반면 디지털 인프라, 그러니까 이것만이 유독 편중적으로 무려 2000배 이상 성장해 왔습니다. 매우 이상하리만큼 편향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것, 이것 역시도 우연은 아닙니다. 이건 긴 말 할 것도 없이 소수의 권력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그동안 디지털 기술에 집착하고 올인을 했었는지, 이건 뭐 더 이상 자세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손정희는 우리 대중에게 비전 펀드의 철학과 의미를 긍정적인 명분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외쳐대고 있습니다. 나 손정희는 나만의 철학을 가진 비전 펀드를 구현하며 자본가를 모으고 로스차일드처럼 독보적인 혁명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손정희가 왜 갑자기 로스차일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그 사람과 같은 사상을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것일까요? 자, 이것이 과연 손정희 자신의 순수한 생각인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 이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풀려버린 이 화폐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이 화폐들을 통해 거의 모든 자금들을 바로 이 비전 펀드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민들의 낙수 효과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죠. 결국 AI가 다소 취약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비전 펀드를 통해서 공략하게 될 것이고, 비전 펀드가 전 세계 인공지능의 모든 디지털 신경망을 성공적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인공지능이 지구에서 미치지 못한,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사각지대는 완벽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때쯤 우리는 저들이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는 방아쇠가 과연 어디로,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한 줄 요약, 양자 컴퓨터, 블록체인, 비전 펀드, 구글 안토스, 스타링크는 하나다 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